네, 시장 전체가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시경제 변수에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긴급 이슈 진단 코너 마련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 예. 어제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2% 예. 많이 깎았네요. 예. 거기에 이제 IMF도 4.4에서 3.6%로 낮춰 잡았고, 예.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조정이 있었을 텐데, 예. 여기 이제 미국 경기도 2년 내에 또 리세션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들도 있던데,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내년 상하반기 이 무렵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미국 부채, 특히 기업 부채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접근해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자산 가격,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거의 다 지금 거품 영역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꺼지면서 아마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채 폭탄, 부채에 대한 부채가 많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잠깐 역전돼 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 하반기에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내년 경기 침체를 예고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수치적인 부분이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전쟁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IMF의 표현도 그런데 우크라이나 청구서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중국 경제는 코로나 봉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준율을 낮추고 조만간에 또 우대금리를 또 낮추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던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견뎌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10%, 7%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중성장. 앞으로 저는 중국 경제가 이제 4 내지 5% 이런 거 성장 국면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고성장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확산되면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다른 나라는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2월을 고점으로 제일 빨리 떨어졌거든요. OECD 전체는 작년 7월이 고점이었어요. 중국 경제가 먼저 고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내년 회복될 때 중국 경제가 먼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침체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제일 빨리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재적인 포텐셜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계속 버티는 쪽의 형태일 텐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금리 격차, 우리나라와 한미 금리 격차, 이렇게 또 금리 격차를 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좀 다를까요? 중국은 아직도 통제니까요. 자본 유출이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리 자유화, 애한시장 자유화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물론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고 중국으로 자본 유입이 많이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자본 유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물가는 4%인데 미국 물가는 8% 넘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우리 잠재 성장을 추정하면 한 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인 예, 것 근데 같은데. 앞으로 더 떨어지고요. 미국은 미 의회에서 추정 보니까 한 2% 정도 되거든요. 뭐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뭐 멀리 내다보면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게 갈수록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이제 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개방된 경제다 보니까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녹록치는 않은데 얼마 전에 제가 본 내용 중에는 좀 충격적인 것들이 물론 어제 IMF의 그 성장률 전망도 그렇지만 이제 기재부에서 인수위에 수정경제 전망을 하는데 GNI를 0%로 제공을 해서 와 올해는 뭐 장사에도 헛장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제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당초 3% 2.5%로 낮췄는데요. 네. 뭐 저도 작년 말부터 올해 경제 한 2.5% 성장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낮아질 보수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고요.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수출이었거든요. 네. 우리 GDP의 수출이 작년 경우 44% 차지하고 있는데 뭐 IMF가 세계 경제 전망한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은 우리 수출 증가율도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을 낮추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5%보다도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섹터를 건너뛰고 반도체 밑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1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전혀 반항을 못하고 있거든요. 바닥은 과연 어디쯤일까? 물론 우매한 질문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예, 저는 삼성전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은 뭐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니까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지금 보면 그 지나치게 싸졌지 않느냐. 네. 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뭐 초반에도 외국인 비중이 55%인데 최근 5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5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건 환율 때문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환율이 1,24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뭐 금리차, 미일 금리차, 한미 금리차, 뭐 경상수지, 그 다음에 중국 이안, 달러 지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환율 1,240원 지나치게 높거든요. 네, 예, 너무 절하돼 있다는 얘기죠. 예.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환율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과거 보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네. 예, 저는 환율 때문에 조만간 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5월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10 내지 15%뭐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는데 예. 수급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 환율과 코릴레이션 돼 있는 상황을 봤으면은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자, 미국이 이제 5월 달 FOMC에서 지금 고강도의 긴축 얘기를 합니다.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넘어서 이제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가격에다가 지금 채권에 막 녹이고 있던데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금리 격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동일 만기 10년물로 봤을 때 아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 베이시스 포인트밖에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확 역정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그 인선에서 언뜻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명목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3%고요. 미 의회에서 미국 명목 잠재 성장이니까 추정치가 4.0%로 나오거든요. 네. 미국 명목 GDP가 우리 명목 GDP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국제 수익률은 명목 GDP에 거의 접근해 가거든요. 네. 미국 명목 GDP 4%, 우리는 3%니까 저는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네. 사실 작년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한 25조 순매도했지만 채권은 한 64조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네.
뭐 미국 금리 차,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이죠. 만약 금리가 역전되면은 채권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채권 이렇게 유입 환율하고 관련시켜 보니까 그냥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4% 가더라도 물가가 8%니까 실질 금리 마이너스 4%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뭐 국채 수익률 3.3% 지금 소비자 물가 4.1%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네. 실질 금리는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뭐 환율이나 중요한 더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로 볼 때 뭐 명목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것지는 않습니다. 네, 예.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제 투자 전략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조금 현명한 전략일지요? 예, 그동안 제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 한 해로만 보면 4월이 좀 제일 쌀 겁니다. 예, 4월 좀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일평균 수출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데요. 뭐 4월이 가장 수치가 낮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뭐 4월보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환율 하락 기대로 저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네. 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로는 반등한다. 예, 그런데 이제 반등 수치는 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 가는 과정일 것이다. 예,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제가 대충 그 2,600 정도 보고 상단은 2,900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5월 이후로 2,900에 가는 과정이 한번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2,600에서 2,900 가면은 사실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저는 한 10%가량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IT, 반도체.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 연간 한 해만 본다면은 예,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 줄이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뭐 3분기에 가서 팔아도 상당히 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중공업체도 상당히 의외로 호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때 우리가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는 조선중공업체 선물한 매도로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현상들을 예, 겪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조선주들 최근에 그 주가가 떨어져도 네. 오르고 있던데요. 예, 그동안 사실 뭐 우리 수출 중에서 조선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00년에 우리 수출 중에서 조선 비중이 선박 비중이 한 10%인데 최근에 3 내지 4%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적인 해운 회사들이 그동안 중국 배를 쓰다 보니까 질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런 관련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거죠. 네. 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 대책이 뭐 중앙은행 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평균 성장률이 2.3%인데요. 예, 저는 다음 정부 과제, 중장기적 과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계속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졌는데 네. 다음 정부에서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섰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은 뭐 기업 규제 안 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네.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또 큰 거니까. 예, 예.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진단 긴급하게 좀 마련을 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요즘 교수님 사칭하는 그 리딩방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참 다시 저도 한번. 당혹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거기 보지 마십시오.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